이게 안 줘도 되는 꿀은 아카시아 꿀입니다. 넘쳐나거든요. 네. 근데 아카시아 꿀도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비가 찌륵찌륵 와보면은 여기 별로 질도 안 좋고 또 지 먹을 것도 못 오면 이제 먹이에 살려야죠. 근데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확실한 꿀입니다. 이럴 때 사서 놔두시면 진짜 확실해요. 좋겠네. 네. 저기 오늘 저희가 모임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홍월 박사님이고 저도 한 2년 된 지가 지금 한 10년 좀 넘게 됐죠.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자연재배가 정말 이게 좋은 농사다 보니까 농법이다 보니까 자꾸 모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갖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영돈 PD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그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일단 우리 자연재배가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같이 그분들하고 이제 할 겁니다, 사업을. 근데 일단 우리가 조직이 안 돼 있어갖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일단 거기서 강의 끝나고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고 좋은 결론이 좀 돼갖고 우리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좋은 식재료로 이렇게 고생해주는 우리 송문화 박사님이 오늘 또 특전까지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자연재배에서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던 우리 송문화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일 가운데가 어정도가 뒤로 놀아주니까. 별로 준비 안 된 강의입니다. 페이스북 방송 좀 해주세요. 죄송스럽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쌀좀 먹는데 맨날 나한테 이런 욕을 자꾸 없다. 이런 행남을 쓰려면 머리가 무겁거든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치도 익기 전에 일부러 먹는 거고. 오늘 나온 재료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자연재배예요. 아까 먹었던 김치 같은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다 자연재배. 배추도 굉장히 넣고. 또 먹었던 고인장이나 쌀이 괜찮습니다. 좀 식감 맛을 아시는 분들은 마늘 같은 거 한번 열어서 씹어보면 맛있어요. 맵기도 하지만 사각거리가 굉장히 사각거려. 생놓고 여기도 안 나.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오신 것을 이유야 여하간에 저희 농장으로 와셨고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실 때 진짜 대단히 진심으로 환영하는 걸로 합니다. 자연재배를 특별히 뭐 강의한다면 어떤 목적사가 있어서 강의를 하면 쉽습니다. 내가 이거 오늘 이야기 좀 해줘야겠다는데 그렇지 않고 구독택으로 강의를 하면 오늘 뭘씩 볼까지 오늘 어차피 먹을 걸로 시작했으니까 먹는 자리 하려면 자연재배는 일반 재배와 다른 게 뭐냐면 시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일반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친환경 농산물들은 일반 농산물하고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고안을 해냐면 이력제라는 걸 고안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으려면 부진의 영농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뭘 하냐, 우리 정부 기관이 아주 신앙 인증 기관에서 이렇게 인증해 준 거니까 틀리더라도 믿고 먹으시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연재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드셨지만은 아까 밥만 하다도 엄청 힘든 거예요. 뭐가 냐 밥이 식었을 때 먹으면 거의 딱딱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일반 밥은 그러지 않아요. 밥이 한 1시간만 지나, 밥은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입이 씹지도 못할 만큼 더 쌀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 압력밥솥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압이라는 걸 해서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전압이라는 게 있어서 열에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날아가면 흐물흐물해져요. 이건 날아가지 않고 날아가기는 갔어요. 그 정도 소실된 거더라도 식으면 다시 오늘 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되면 그냥 쌀 수준으로 돌아가요. 이런 거는 일반 농산물이 아무리 자기들이 질이 좋네 안 좋네를 떠나서 이야기를 갖다 홍보를 해도 자기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듯 자연재해로 뭐냐, 이런 퀄리티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름만, 우리가 이력만 이렇게 붙여서 이건 자연재배입니다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물체,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 식물체들은 모든 생명의 시작은 엔자임이라고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만을 변화시키는 애들입니다. 여기서 효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해 효소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해는 소화 효소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합 효소라고 있습니다. 얘하고 붙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최초 출발은 RNA에서 만들어낸, RNA에서 최초로 메신저하고 트랜스퍼 RNA가 있는데, 얘들이 최초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단백질 가져와, 탄수화물 가져와,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 이렇게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만드는 건 최초 생명에서 만들어낸 일은 뭘 하냐면은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효소를 이제 우리가 세포를 분열을 하면은 우리가 세포를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렵다. 한번 들어보세요. 효소를 만들어내면 그 효소가 최초의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을 받은 일만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애는 분해만 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막 합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고 합해놓고 뭐 아미노산이다. 그 아미노산 이것저것 합해놓으면 세포가 되고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체를 통구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낸 건 효소예요. 그래서 식물체나 동물체나 최초 만들어낸 게 효소이기 때문에 그 효소는 우리 몸에서는 불활화 효소가 또 나와요. 그런 효소를 못 쓰게 만드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한은 그 효소는 영원히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소라고 잡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매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 효소라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하여튼 매실을 넣자고 싶다. 매실 속에는 그 효소를 분해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합시키는 효소 어떤 특정 물질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불활 효소가 나오지 않는 한은. 맞죠? 생명 활동은 효소 활동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만 놔두면은 다른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희재부재 그 물질, 원인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더더구나 미생물들도 모든 생명 활동을 뭐냐, 효소로 시작합니다. 내 미생물은 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뭐냐면 내 몸에서 뭘 먹기 위해서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녹으면은 내 몸으로 흡수하는 게 쪽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 효소에 의해서 다 또 불활화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식물의 매실이 가지는 고유 효소 활동을 지속시키면은 뭐냐면 자기는 죽지 않고 남만을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발전을 시키는 방법을 몇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염장을 합니다. 염장. 소금에다 딱 절여놓으면 미생물이 못 달라져요. 그 효소는 조건이 되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설탕에다가 아주 진하게 만들어 미생물 30% 올라가면 일반 미생물을 못 달라듭니다. 그러나 효소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개고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미생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효소 활동인 겁니다. 아까 무식은 TV 나와갖고 효소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 저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미생물도 아니고 효소도 아니면 왜 보글보글 갤까요? 그건 매스컴을 갖고 호도하는 겁니다. 혹세 무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또 뭐냐, 효소 활동을 약간의 증진시키는 방법이 에탄올에다 담궈놓는 거예요. 에탄올에다 담궈놓은 것은 일명 소주에다 담궈놓은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에탄올은 우리가 용매라고 그럽니다. 용매는 뭐냐면 들어가서 녹여내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못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에탄올이에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되면 녹여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자기네로 효소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탄올 발효식인데, 그걸 오래 놔두면 어찌냐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효소 활동이 완성돼갖고 부드러워지고 맛이 감칠맛이 생겨나는 겁니다. 미생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두 효소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두면 둘수록 그 활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효소는 스스로 망가질 줄 몰라요. 그 불활화가 되려고 그러면 효소 종류에 따라 약 70도씩 온도에 올라가면 불활화가 되거나, 어떤 애는 90 몇 도씩까지 올라가야, 열을 가해야 불활화가 됩니다. 그 이렇게 상온에서 어지간한 상태로는 불활화가 잘 안 됩니다. 불활, 그러니까 안이불자에다 활동을 할 자입니다. 안 움직이는 것을 불활화라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효소는 꾸준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효소가 얼마나 많냐면요, 아무리 방부제 처리해놔도 우리 몸은 녹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얼려놔도 몇십 년 동안 미생물 한 마리도 안 들어왔는데 녹나? 그 효소 활동이 처음부터 얼음 쪽에 넣어놔도 활동이 느려서 그렇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녹아버리고, 상온에 뜨뜻한데 나는 효소 활동이 제일 잘 되는 온도가 37도입니다. 그러면 금방 분해되어 버려요. 미생물이 안 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연재배 농산물을 냉장고에 놔놓으면 이건 절대 미생물이 와서 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균도 따로 있어요. 나 이제 미생물이 먹는 균을 따로 하는데, 대개 보면 상추 같은 거 오래 놔두게 되면, 양파 같은 거 오래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녹아버려요. 그거는 미생물이 와서 썩어서 녹는 게 아니고 효소 활동에서 녹는 겁니다. 그러면 녹는 거하고 효소 활동과 두 배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균들이 들어와서 먹어치우면서 빨리 먹어치우면 부패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분한가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걔네들 와서 먹게 되면 저전압 식품을 넣고 먹게 되면 부패가 되는 겁니다. 부패의 특성이 뭐냐면 색깔이 검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취가 납니다. 왜 악취가 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독성이 생겨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떤 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고분자 화합물질이 있고 저분자 화합물질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저분자 화합물은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다 저분자 화합물이에요. 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이거 빨리 상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맛있는데 미생물도 그걸 보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 맛있는 것부터 먼저 왕창 잘라서 먹자고 달라도요, 미생물 세계도 다 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미생물은 뭐냐면은 빨리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달아드는 미생물. 그게 저분자 화합물 분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먼저 와요. 그게 오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아요. 그럼 미생물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저분자 화합물은 그 대표적인 우리가 기르고 퇴비져서 키운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전압. 그러면 너도 먹고 나도 먹자고 세상 미생물이 다 잘라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여러 가지 구도가 나옵니다. 미생물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미생물이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분해라는 과정이 1, 2, 3, 4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 2, 3, 4 하고 있으면 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냐면 가정을 축소를 합니다. 1, 3 이렇게만 해본다, 1, 4만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완전한 분해가 안 돼. 그래서 부패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1, 2, 3, 4를 전부 다 완전히 전체 연소를 시키면 절대 악취가 날 수가 없어요. 불완전 연소를 한 거예요. 빨리 먹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유형이 뭐냐면, 야, 이건 내 땅이라고 침을 택택택택 뱉어놓습니다. 여기 접근하지 마. 이게 다른 미생물을 못 살게 하는 기량작용을 나타내는 미생물들입니다. 방사성균들이, 스트레토마이세스라는 이런 방사성균들이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진짜로 그런 놈이 있으니까 또 어떤 놈들이냐. 그러니까 이럴 때면 에이 이거 갖고 나 방어 못 오겠네 하는 놈들 어찌냐. 적극적으로 나눠놓으면 독을 내본다. 아예 독을 뿌려놔본다. 나만 독에 중독 안 되고 남들은 다 와서 먹으면 독을 내는 거야. 그래서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어찌냐. 우리가 된장 아까 보셨죠? 좀 검은나무 올리가 노랑 된장인데 저거는 저염 된장이라 금방 상온으로 나오면은 변색이 되는 겁니다. 그 산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김치 오래오래 묵은 김치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점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황금색이 돼요. 우리 변도 제일 컨디션 좋은 색이 황금색이 된다. 컨디션 제일 나쁜 색이 흑색입니다. 뱃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상어에서 실제로 부패를 시켜봐도 잘 내기가 잘 뜨면 황금색이 되고 못 뜨면은 검짓이 됩니다. 여기에 붙는 균들은 하얀색에 가까운 균이 붙으면 붙을수록 고전압균이 갖고 얘들은 1, 2, 3, 4를 다 하는 애들이고 검은색, 푸른색, 노란색 제일 나쁜 검은색, 그 다음 푸른색, 그 다음 노란색입니다. 이 전부 다 여기 균에 따라서 정답 자기가 적어놓은 것에 따라서 색감의 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나 이런 거 빨리 분해를 하게 되면 쉰다, 쉬어. 쉬고 이상한 말. 근데 오래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하고 막 미생물에 노출됐다 해갖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농산물인데 미생물에 똑같이 노출돼도 일반 미생물들은 우리 것 같은 자연재배 농산물에 근접을 못합니다. 이게 미생물뿐만 아니고 알파리, 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포도를 재배해 놓으면은 포도를 일반적으로 촛파리가 와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도가 바닥에 널려 있어요. 못 먹어요. 다른 데는 촛파리가 여기 어디서 온가 모르가 촛파리가 먹을 시기가 된다 그러면 어디서 온가 모르겠어요. 막 시커멓게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가 싶어 우리 밭에요. 그렇게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자연재배한 여식의 농산물은 이런 잡것이 못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먹냐? 우리 사람 동물은요, 고분자 화합물에 미그이나 헤미셀룰로스 정도, 셀룰로스나 이런 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잘 해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정도 수준에 없고, 이런 거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런 것은 근접으로 고분자 화합물이겠어요. 키토산이나 이런 것도 그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그거 안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흐물흐물해갖고 사람이 동물이고 너무 흐물거려갖고 내병성이 없습니다.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에랑 장성이 없어 그만 죽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단하지 못해갖고 추위나 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고분자 화합물은 고전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1, 2, 3, 4 위를 넣어놓고 위에다 넣어놓고 사이 진위까지 오기 전까지 발효를 다 시킵니다. 그래 여기 우대류가 다 들어온 거죠. 근데 말은 좀 달라요. 말은 뭐였냐면은 맹장을 발달시켰어요. 그래갖고 맹장에다 넣어놓고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 대장을 발달시켰어요.
대장 속에다 넣어갖고 발달시켰는데, 우리 지금도 우리 한심한 이 세상의 의사들은요, 대장이 그 필요 없는 똥차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씩 바뀌어가긴 해요. 미생물이었지만. 미생물은요, 절대 인위적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이따 또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공간을 왜 우리 몸뚱이에, 뱃속에 3분의 1을 차지한 게 제 대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해놨냐? 거기서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똥차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고분자 화합물,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연재배 음식 같은 건 소장에서 소화 못 시킵니다. 대장으로 가야 돼. 대장에서 차분하게 대장 고분자 화합물, 분해 미생물들이 와갖고, 이런 분해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엔자임 효소에 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효소에서 녹아지게 되면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 화합물로 바꿔주면 그때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는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거가다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사들 가만히 봐보니까 이거 에너지는 다 여가 들어있는데 대장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몸을 구성한 단단한 물질은 전부 다 대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는 절대 방부제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다 흐물거리는 것이. 그러면 방부제된 음식을 먹는, 머리를 밀어넣는 놈이 어딨냐? 여러분들이 절대 안 사먹을 거라 믿는데, 일반 시중 음식점에서 대중 음식점에서 음식 드시는 건 거의 90% 다 방부제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식품제에 제일 방부제 많이 듣는 음식, 된장, 간장, 고추장, 초장. 이게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데, 발효 음식일수록 방부제를 많이 넣습니다. 상업적으로 할 때. 왜 그러냐? 발효 음식은 계속 꾸준히 변해버리거든요. 내가 출고할 때 이 맛을 출고했는데, 저 소비자가 먹을 때 몇 년 지났다 맛이 틀려보면 이 회사 신뢰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심하게 변할 수 있는 음식일수록 방부제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좋아하는 발효 전통 음식에 아쉽게도 제일 방부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외식하시고 드셔갖고 오셔가지고 혹시 경험도 한번 들어보고, 아, 변이 황변하고 진짜 좋다 이런 적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집밥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음식점도 오늘 맛이나 내일 맛이나 모레 맛이나 똑같으려면 항상 일정한 레시피를 갖고 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자꾸 시골에서 갖다 먹는다 그러면 맛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면 음식도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자연산 뭐 광어에다가 무엇을 자연산 상추에다 갖다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 방부제 된장에다가 탁 먹고 나면 다음날 변을 보면은요 까먹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지도 않고 부르르릅니다. 그게 뭐냐? 그 방부제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야기하면은 방부제를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 먹는 음식, 가공된 음식은 다 방부제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밀가루 뭐 이런 것도 다 방부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드셔야지만 내 몸이 단단하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복 받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대장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김치도 그렇고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발효 음식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새로 들어온 것은 소화를 못 시켜도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들이 밖에서 전부 다 분해를 다 하고 효소 활동을 다 해놓은 거예요. 즉 들어가서 이놈 된장이 다 들어가서 놈을 못 살게 하나 지 자체는 전부 다 이미 소화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걸 못 드시게 되면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그 백성들의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먹고 하시간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 중에 좋은 법 하나가 있어요.
뭔 법이냐면 식품의약청에서 시작돼서 김치만큼 어떤 방부제도 허용 안 한다. 그래서 김치는 갖고 오면 처음에는 생김치 갖고 왔는데 흰김치가 돼. 절대 방부제 못 넣도록 돼 있어. 김치는 마음 놓고 드셔도 돼. 그리고 김치는 이미 밖에서 소화하고 과정, 우리 뱃속에 소화하는 거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몸속에서는 24시간 정도밖에 발효를 못 시킨지 김치는 얼마나 많이 발효시키는 거야. 그래서 김치 같은 이런 걸 드시면 몸이 건강하고 탄탄해지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 효소도 설탕 안 넣고는 효소는 진짜 먹으면 건강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여기서 밑에 보면 뭐 통들이 어마어마한 항아리도 많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양파를 갈아서 양파, 양배추, 그 다음에 블로콜리 이런 걸 갈아서 그대로 갈아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나면 진짜 건강에 좋은 효소입니다. 내가 먹어봐도 진짜 좋아요. 설탕을 넣으면 이제 설탕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효소 활동은 효소 활동을 돕기 위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설탕은 결코 우리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자, 오늘 먹는 거 이 정도 해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막 강의 들은 것 중에 다른 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네? 자연재배에 대해서 좀 아니, 자연재배도 그렇고 네, 물어보세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고전압, 저전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게 측정이 가능하나요? 네,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요. 네. 근데 요 고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의 마이너스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저전압이에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연구해 보면은 고전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며 그 색깔로는 검정색을 띠고 검은색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뭘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 고전압의 특성은 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단단해지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 그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전압이라는 것이고 저전압은 전기적으로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물질 대사가 빨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뿜뿌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고 나중에 남에게 뚫고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고 나중에는 흩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질 특성인데 예를 들자면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요. 전기가 나와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전기를 쏴주게 되면 물 분자하고 만나 물에 순수한 O2인데 H하고만 수소하고 만나갖고 수소는 마이너스 전원을 갖고 있어요. 얘하고 부딪힐 때 강력하게 움직여갖고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생긴다. 그게 없으면은 딱딱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주기로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를 할지 어떤 밥이라든지 이런 걸 전자레인지를 한다 그러면 전자에서 나오는 것은 저전압 양이온만 나옵니다. 양전자만. 그러면 얘는 와 들어가갖고 음전자를 쫓아다녀요. 그래갖고 만나서 강렬히 반하는데 고전압을 유지하는 거 마이너스 전압이라 했잖아요. 둘이 해갖고 마이너스 전압이 소실되고 열로 전환돼요. 양전자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얘한테는 남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말로 저전압 식품입니다. 완전 저전압 식품. 그거를 그것만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먹으면 옛날 다큐멘터리 그걸 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영화로. 독립영화 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자기가 독립된 방에서 햄버거만 전자레인지 데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까 이렇게 붕팅이가 되고 사람 몰라볼 정도로 배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전압은 부푸는 성질이 가지고 있는데 내 몸뚱이가 마이너스 전압이 없어지는 게 다 부풀어 버려요. 붕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치명적이죠. 네? 치명적이죠. 근데 다행히도 그놈만 전자레인지만 맨날 먹는 게 또 마이너스 전압을 다른 것을 보충하니까 그나마 나에게 그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거 전부 다 마이너스 전자가 소실되는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가 음이에요? 남자가 음입니다.
여자가 양이 아니, 여자가 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음이, 아까 음이 고전압인데, 그게 뭉쳐지려고, 단단하려고, 느려지는 성질이 있고, 힘이, 파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면 당연히 남자가 음이에요. 단단하고. 여자는 어차피 아까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뚫고 들어가려는 성질에 너만 지대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음이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그래갖고, 저녁에 다른 음이 맞는데, 남녀를 바꿔서 이야기해. 남전 여비에서, 에이, 남자가 어떻게 음먹었냐, 양을다 해갖고, 양이야. 그것도 억진다, 억지. 이게,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애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양과학이 진짜 좋은 과학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고전압, 저전압 동양과학이에요. 서양과학과 동양과학의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 동양과학은 거시과학이라 합니다. 크게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서양은 미시과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양은 거분, 크게 나누는 거거든요. 저 서양은 미분과학이라고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지만, 서양과학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데이터값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내 세상 몇 값, 이렇게 값으로 정해지면 그건 절대 그 값이야 되고 절대 불변의 값입니다. 동양과학은 어찌냐면 절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과학적 기초 이론은 어디냐면, 제가 만드는 고전압과 저전압이라는 동양과학의 기초를 둔 전압 이론입니다. 말이 좀 전압이란 말이 좀 거슬려서 많이 다른 말로 바꿔보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실제로 전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기,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 이렇게 양성,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실제 크게 나눠도 그거거든요. 크게 전자에 보면 양자하고 전자하고 두 개요. 딱 똑같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걸 막 쪼개는 거죠. 쪼개봤자 두 개거든요. 근데 서구 값은 어찌냐면 딱 정해져 버려요. 예를 사람은 어찌고 이렇게 된다. 딱 데이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 우리 동양과학은 어찌냐면 모든 물질에서 상대값을 갖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다 배우니까 내가 고전하고 저 사람 고전하고. 항상 상대를 가지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고전하는 저 사람. 항상 지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을 마음을 좌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크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 미분을 막 쪼개다 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자를 막 쪼개면 원소가 되고, 그 원소를 쪼개면 뭐 전자, 양자, 중성자, 뭐 이렇게 되고, 그것을 또 막 나누다 보면 소립자가 되고, 광자가 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미 원소 이상 깨지면 그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소그로 뭐 수소 원소 그러면 H 이렇게 돼야지, 그놈을 쪼개면 아까 저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묻어버리고 막 복잡히 나눠진지, 그런 값은 이미 그 물질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하고 있는 게 서구과학이고, 모든 사람의 질병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서구과학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과학하고 동양과학은 제일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서구과학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항상 그 값으로 갚아야지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동양과학은 상대가 있거든요. 너하고 만나서 칵 때려 죽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아이고 짜는 놈 이렇게 되는 것이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항상 풀어낼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절대값을 갖고 있으면 언어의 문화라고 그래요. 절대 그것을 갚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값을 갖고 나면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면 쳐 죽일 놈도 아이고 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값이.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는 딱 많이 해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리고 있는 게 막 흑방이에요. 그래도 야, 이를테면 전자에서 나온 전자가 50을 뺏어가. 그럼 내 거는 100이 있어. 그럼 50은 남아있지. 근데 다른 답은 50도 안 돼. 그러면 0을. 물에 그냥 곁에도 나 식물이 아무 이런 것도 그래 낫지. 그리고 밥은 될 수 있으면 찬밥 드세요.
밥이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상태로 저전압 상태가 되는데 찬밥이 되면 고전압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끓는 것은 전부 다 저전압 때문에 끓는 겁니다. 부드러워지고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고전압이 되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은 다 고전압 식품을 먹게 되면 다 단단한 애들이에요. 그와 똑같은 상태로 단단한 걸 먹어야 돼. 그 단단한 걸 먹는 게 차가운 음식입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할 때 처음에는 일반 원숭이나 이런 거 침팬지나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정상이 호모 에렉투스라는 조상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네안데르탈이라든가 크로마뇽이라든가 자바온인, 베이징온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져 있거든요. 다 연만했습니다. 혹시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 고대 인류 화석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딱 두개골이 주먹만 합니다. 요거 안 커요. 근데 우리 인류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들도 다 앞에가 호모가 붙어있어. 호모란 말이 뭐뭐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호모란 건 직립을 달리는 거예요. 서서 걷는다. 이게 호모라는 건데, 근데 같은 호모라도 호모 에렉투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네안데르탈 얼마나 백기가 화석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까쯤 약간 뭉쳐지는 힘이 있고 강하고 강인하고 이런 것을 있는데 체구가 전부 다 강하기 때문에 체구가 작습니다. 체구가 왜 작냐? 세포 자체가 단단하고 딱 머물려 있어요. 근데 인류는 이렇게 오면서 점점 커졌는데 첫 번째 커진 이유가 초식에서 육식을 하게 되면 육식이 초식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저전압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살짝 더 커져요. 두개골 더 커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 300만 년 전쯤에 와서는 인류가 불에다가 불을 알게 됐어요. 불. 음식도 가끔 꼽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압이 불에다 갈구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또 커져요. 그러고 나서 쭉 그 상태로 답보로 오다가 언제 또 커지냐면 신석기 시대, 즉 다시 현생 인류가 태어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태어난 시점부터 한 3만 년 전 이 정도 가면서 덩치가 탁 허버지게 커져요. 거기에 뭔 변화가 있었냐면 호모 사피엔스, 우리 직계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면서 불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제 불을 만들 수도 있고, 옛날에 이 사람들 있는 불을 갖다 쓰는 정도, 없으면 말아보는 정도는 이제는 그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다 보니까 뭐였냐면 모든 음식을 불에다가 익혀서 열을 가해서 먹으면 마이너스 전압이 날아가기 때문에 고저 저전압을 때 맛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다가 요리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영양적으로 풍부해진 게 아니라 전압이 많이 날아가는 음식을 먹게요. 저전압 음식을 먹게요. 그러면서 또 덩치가 팍 커져요. 그러고 나서 커졌는데 얼마나 커졌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조선 중기 때까지 한 140cm.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네덜란드의 160cm. 162cm. 산업혁명 전에.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 때 엄청나게 커져. 한 30cm 커요. 우리나라도 한 30cm 거기서 커졌는데 그게 뭐냐? 비료를 발견해요. 이제는 음식 자체가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요. 비료를 많이 주면 부드럽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우리 몸뚱이가 부드러워지고 세포가 그러고 체세포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세포 크기가 커진 겁니다. 그래갖고 한번 쫙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일어나서 아주 끝돔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리가 너무 발달되었고요. 맛있는 거 맛위주로 쫓아가다 보니까 굽고 뭐 튀기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그 비료 퇴비, 이제 옛날 비료만 갖고든 이제 퇴비까지 찌들려고 점점 압을 안 가지고 지금 커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 조만간에 2m 돌파할 걸로 보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왜 먹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불행한 게 한 게 있어. 걸어 커지면은 압력이 낮아지면 임신 남자나 여자나 임신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종착점으로 지금 매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또 건강학자들이 이제 그 현미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박사님은 그 백미를 먹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들 위주로 가봐. 옛날 사람들은 왜냐면 약도 틀려요. 이제 허준이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약을 먹게 되면은 옛날 약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생기는 병이 너무 강해요.
강한 것만, 부드러운 걸 못 먹고 강한 것만 먹고 살아서 강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전부. 강해서 오는 병들은 뇌를 수반하는 병들이 엄청 많아요, 태반이. 차가워지는 거. 이걸 강하기 때문에 아까 보존하고는 차가울 것 같잖아요. 차가워서 오는 병인데 그 처방은 간단해요. 뭐냐면 부드러운 걸 먹이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드러운 걸 어떻게 했냐? 자, 우유가 약이 되고요, 쥐새끼가 약이 되고, 개구리가 약이 되고, 가물치가 약이 되고, 노루가 약이 되고, 다 고기는 부드러운 고기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어서는 그래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중탕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으면 가서 압력을 가해서 오래 삶은 상태에 마이너스 전압은 다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부드러운 것만 하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몸이 부드러워지니까 강해서 생긴 병들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갖고 이제 약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뭐냐면 이런 자연재배식 같은 강한 것을 먹여야 돼요. 그럼 실제로 봐보면 이제 현미 같은 건 너무 강해서 옛날 사람 그라도 강해 죽겠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깎아내고 먹었어요. 현미를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된 것이 아니라 병이 생겨버려, 강해서. 지금은 어떠냐면 약해 빠진 게 지금은 강한 걸 먹여야 되는데 현미가 강한 것 중에 대배. 강한 것이 옛날 사람들 안 먹는 것들입니다. 그게 강한 게 뭐냐, 현미나 고구마나 이런 거. 옛날 고구마도요, 전부 다 소화가 안 되고 뭐 안 먹었어요. 조항식품이 할 수 없이 먹었던데 요즘은 고구마를 먹어야 병이 나서, 요즘은 현미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중탕에서 먹으면 애들이 자다 붕탱이 돼버립니다. 강해서 생긴 게 아니라 약해서 생긴 병에 심혈관, 뭐 염증성 질환, 그 다음에 좀 뭐냐면 대사성 질환 이런 게 전부 다 약에서 생긴 병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중탕을 해서 먹으면 더 약하게 만들어 빼갖고 힘을 빼갖고 먹는 약이죠. 이건 다 병이 더 도지는 병이에요. 암 환자한테 그 중탕에서 먹이면 바로 며칠 내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중탕이야. 그건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고. 잉어를 먹고 염소를 먹고 개고기를 삶아먹는 게 전부 다 그것도 중탕에서 먹는 것이 옛날 강에서 생긴 병 환자들이 먹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먹으면 쥐약이에요, 쥐약. 내가 볼때 쥐약. 다 살빨 이러고 맞아보지. 인삼 딸인 것도. 예? 인삼도 마찬가지. 인삼도 그걸 중탕을 해서 뭐 홍삼 무엇을 할까 안 돼요. 그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홍삼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죠. 그나마 이야기한다면 수삼, 지금 현대인한테 수삼이 맞는 거고, 옛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스려서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복제를 하는 복제.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쥐약이라니까. 여러분들 몸 전부 다 약해요. 우리 현수가 이번에 아무리 재발을 해라. 박사님 살을 사가지고 지어 먹으라고 살을 줬어요. 지어서 2주 정도 됐는데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다른 건 일단 절대 음식만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그거라도 일단 먹어봐라고 했는데 밥심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강주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강의한 줄 알고 이게 뭐라 합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음식을 이렇게 현식. 아니 편식이라고 안 하고 내가 그런 걸 가르쳤는데 음식을 먹여야 하는 음식을 제 일적으로 내가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발 앞으로 뭔 일이 생기거든 음식의 모든 것은 음식을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음식 찾아다니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해서 절대 그것 갖고는 병 못 납니다.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걸 먼저 고쳐라. 나쁜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남는 건 좋은 음식만 남는데 그것도 없어. 이제 좋은 음식 먹어라. 그래야 모든 만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나쁜 음식 먹으면서 좋은 음식 아무리 갖다 오게다 쟁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뭐냐? 그게 내가 옛날 강의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칠 내용이다. 어떤 거 좋고 어떤 거 안 좋은 거지. 첫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암이 걸리든 어떤 병이 왔다, 지병이 왔다. 그러면 어머니 주변 사람이 문다. 제일 먼저 하는 거지. 내가 안 좋은 걸 먼저 끊어라. 그러고 야 끈딱끈딱 없으면 이제 좋은 거 찾아 먹어라.
근데 좋은 것도 옛날 동의보감 주고 찾아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다 중탕이고 전부 다 부드러운 거 위주로 그런 거예요. 효소 발효를 하면 그 농산물이 더 저전압이 되나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일단은 중합효소가 있고 분해효소가 있어. 분해는 말 그대로 쪼개는 거니까 더 두드러지겠죠. 중합은 더 버티는 거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딱 한 가지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복합적으로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연재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그때 성남 박사님 전화드리고 직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계점을 잡고 있어요. 자연재배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지, 전지도 하고 숨짓기도 해서 조절을 해줘야 맞는 건지, 그 선을 어느 정도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과 재배예요. 자연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걸 자연이라고 해요. 재배는 뭐냐면 인간이 힘어서 가꾸는 것을 재배를 한다고. 인간이 없으면 재배가 안 돼요. 그러면 두 말이 합쳐진 게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고 하나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두 개의 합성어예요. 반대되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그걸 갖고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쩌냐면 자연과 재배에 있어서 땅이란 것을 자연으로 보자. 땅은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거기다 그 속에다가 인위적으로 뭐 퇴비를 넣거나 비료를 넣거나 땅을 갈아엎거나 이러지 마라. 그 땅 위에다가. 근데 그 땅 위에다가 건드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은 땅에다가 사람이 심어서 가꾸는, 작물을 심어서 가꾸고 길러라. 그러면 길르는 행위 중에서 아까 이야기 물어보신 것이 기르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무방하다고 보는 거죠. 재배하는 거죠. 이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시키는 게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잖아요. 작물은 재배하는 것이고 재배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도 수십 종류가 있고. 땅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냥 땅이니까. 그리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는 땅이에요. 그리고 식물을 갖다가 엄청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이 땅에는 뭐 산성이 어쩌고 석회 함량이 몇이고 질소가 어쩌고 이러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안다이 박사를 하는 이야기고 필요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자라요. 이게 이때 어느 정도 감리를 해줄수록 위에 이어서요, 식물한테. 그러니까 진짜 식물이 강한 애들은 사막에서도 크고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도 크고, 바위 속에서도 큽니다. 근데 그 땅에 무엇을 있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공중에 칼슘이 날아다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 속에 뭐가 있냐고, 질소가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뭘 대답해요? 수분이 있냐고요. 실질적으로는 식물은 땅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조건이지. 근데 있으면 좋은 조건에서 이 땅이 어떤지 저 땅이 어떤지 이런 땅은 어떤지 저런 땅은 어떤지 그것이 땅이 어떻게 사는데. 문제는 어찌냐면 그런 조건을 잘 재배하는 단체는 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일 잘 만들어주는 조건은 뿌리가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뿌리를 많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요건이 됩니다. 하나는 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질소가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면 최고로 뿌리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수분이 적당히 있는 만큼 뿌리 양이 줄어듭니다. 질소가 적당히 있는 만큼 뿌리 양이 줄어들어요. 뿌리 양이 줄어들면은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뿌리라는 것에서 근미생물이 붙어서 여기서 근미생물은 우리가 합성미생물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는 미생물들은 분해미생물이고 얘네들은 어쩌냐면 걔네들이 식물한테 영양분을 얻어먹고 얻어먹은 만큼 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식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뿌리 숫자가 적으면 거기서 붙어 사는 근미생물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싶어 기지라 만들어도 얼마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적당해서 자연재배에서 빙글빙글거리고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고 키워보면 제일 잘 크는 땅은 자갈밭이 자연이. 우리가 그냥 제일 안 크는 땅이 진흙 땅이에요. 자연재배로 보자. 왜 그러냐? 공기 통기의 문제고 뿌리에 만들어지는 문제, 뿌리 양에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어디서 양분을 제일 많이 가져다 쓰냐 하면 공기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호흡이 잘 되는 토양이에요. 근데 토양이 진흙 땅이나 이런 데처럼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공기 중하고 잘 소환이 잘 안 돼요. 그런 데는 그 대신에 잘하는 것도 천천히 잘하고 크기는 작지만 아주 단단한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단단하고 아주 높은 고전압 산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지 우리 인간의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편 있는 거지. 근데 질적으로 퀄리티는 제일 높다. 마늘도 그런 땅에 심으면 딱 이만해요. 한 똑이 아니고 한 통이네. 그런데 그놈 하나 이리다 되면 그냥 막 파착소가 불나가고 파착소가. 그 진흙땅 생기성도 좋게 하고 좀 거실거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거실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자연재배에 의한 거가 그냥 농촌 만든다는 거지. 목적을 이야기하면 다 틀린 거야. 우리 땅이 완전 황토 진흙땅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기 일반 농사 짓려고 그냥 자연재배 농사 짓려고 그래. 틀리다니까. 일반 농사를 짓려면 퇴비 몽땅 니기는 그 섬수 함량 높으면 퇴비 몽땅 넣어놓으면 더 바글바글 해주고 밑에 유동사 넣어놓으면 훨씬 나아요. 자연재배를 하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거름은 아니고요. 부엽토 같은 거 많이 싸주고 비닐로 살짝 덮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자연재배로 보자면 땅하고 상관없이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내가 어떻게 재배했냐 그게 달라. 그 물나무 있어 한다는 것이야. 아니 주셔도 깨끗한 컵이 없어요. 컵 있어요? 저희 땅이 황토 진흙땅인데 좀 땅을 좀 농사짓기 쉽게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호미를 몽땅 심고 EM을 그냥 몽땅 주래요. 그러면 그냥 발이 푹 빠지는 고실고실한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좀 못했거든요. 경험을 좀 못한 만 제가 연구를 안 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혼자 2m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만들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부르고요. 내가 식물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식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뭐 먹을 거 있어야 땅속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라도 2m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유 없이 들어가겠어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땅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건조하고 땅이 바실바 사막처럼 이스라엘 땅처럼 바실바실하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있으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낮은데. 아니요, 지하수도 올라오고. 그 대신에 어찌냐면 통기가 돼야 돼요. 그런 땅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들어가고, 그렇지만 위에 딱딱한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게 딱딱한 땅에서 2m 들어가려면 골비였죠, 또 식물 입장에서. 거기가 뭘 얻겠다고. 수분이가 들어가 있어요. 양분이가 더 많이 있어요. 한 곳 속에 뭐이 들었답니까?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건조해갖고, 건조한다고 해서 건조하게 되면 뿌리는 어찌냐면 기본적으로 수분이 자기가 뺏기니까 피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그 다음에 살도 조금 더 깊이는 들어가요. 그 대신에 그것도 조건이 돼야 돼요. 딱딱 안 해야 되고. 좀 땅에 들어가면 저 통기가 돼야 돼 들어가는 거지. 아까처럼 여기서 절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래. 바위에 나무가 나왔으니까 바위 속으로 다 뚫고 들어가고 산다고 생각하죠. 식물 뿌리는 바위를 0.001mm도 못 뚫습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바위 속에 사는 것처럼 보냐. 뿌리가 햇빛 안 들어오고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다 보니까 나무가 바위를 착 벌린다, 이렇게. 벌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벌리면 좀 더 들어가고. 그건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식물은 물 찾아서 몇백 미터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2미터도 안 가요. 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만드는데 무들 굴이 가요. 건조하면 뿌리를 많이 만든다니까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물을 많이 생산해줘요. 그래서